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진희 부장님 지난주에는 이제 폭우 때문에 네. 못 오셨습니다. 네, 진짜. 네. 지난주 화요일 뭐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날 출근하는데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남은 정말 처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좀 무서웠었어요. 근데 또 계속 저녁 바로 전까지는 좀 88도로를 계속 막아놔서 못 들어갔었었는데 또 저녁 때는 또 풀긴 풀었더라고요. 근데 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 지난주 또 오늘도 보니까 좀 그래도 계속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휴가 갔다가 좀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길이 오늘도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선릉 쪽에도 대체로 좀 물 피해가 비 피해가 좀 있었죠. 네, 선릉역도 침수 한번 됐었고요. 그렇죠. 또 강남역 거기 구간 그쪽이 네.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저 출근할 때 보니까 이게 차가 진짜 그 뉴스에서 본 차들 제가 실제로 다 봤거든요. 막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는데 이렇게 거의 세워져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깨져 있는 열어놨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맨홀 그런 데 다 빠져 있는 차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맞닥뜨렸었는데 좀 피해 복구가 좀 빨리 되고 또 피해 많이 보신 분들이 조금 네네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은 약간 느낌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세게 달려왔던 그런 종목들이 약간 조금 기운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죠. 지난주도 그랬고 뭐 지지난주도 그랬고 최근의 트렌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뭔가 뉴스나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뭐랄까 쇼커버성 느낌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버렸던 종목들을 좀 이제 워낙 비중이 없다 보니까 좀 바닥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반등하는 느낌들이 계속 순환매적으로 섹터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주도주의 주도력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어지면서 주도주의 후발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 안에 후발주들이 계속 따라가는 흐름하고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들이 가격 메리트를 동반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순환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흐름들이 최근의 시장 트렌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뭐 그동안 좀 숨가쁘게 달려왔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좀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의 좀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후반부 가면서 그마저도 조금 약간 기운이 살짝 빠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다른 뭐 섹터들 하나하나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지수의 영향이 큰 반도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하고 좀 IT 섹터 이런 쪽들이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주들한테는 좀 호재는 거의 최근에 좀 없는 상태예요. 네.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쪽도 낙폭이 과대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체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부각되면서 저가권에서의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제 기판주들 뭐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심텍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네. 전장업체들 뭐 유진테크 뭐 그다음 리노공업 뭐 PSK 뭐 이런 쪽들이 조금 수급이 괜찮으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도 낙폭과대 속에서 실적은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 또 가격 메리트가 반영이 되면서 일정 부분 지수보다 좀 언더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순환 반등이 좀 들어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아시잖아요. 시장 트렌드가 이제 미국의 그런 인플레 방지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내지는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네. 혜택이 가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던 상태인데요. 반도체 쪽들은 계속 뭐 지표로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그 이슈 나올 때마다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네. 좀 많이 쉬었던 만큼 좀 강한 반등이 오늘 좀 있었고 특히 뭐 최근에 보시면 LG전자도 이제 갑자기 뭐 뜬금없이 급등하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하고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IT 대형주들도 좀 속속 순환 반등이 좀 들어온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뭐 가는 날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낙폭과대주는 낙폭이 정말 너무 크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낙폭은 큰 건 다들 아는데
시장에 뭐 돈이 몰린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낙폭과대주들도 가거나 어느 쪽에 주로 가는 거예요? 그 낙폭과대를 이식한다라는 거가 시점에 좀 차이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른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는 싸 보이는 거죠. 근데 이쪽은 너무 비싸서 좀 따라가자니 조금 애매하지만 또 기관들도 아 내가 이쪽을 너무 많이 버렸네. 뭔가 좀 그동안 버렸던 걸 좀 채워놔야 되겠네. 내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정 부분 쇼커버를 해야 되겠네. 이런 수급들이 좀 몰리면서 네.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또 뭐 낙폭과대주들의 순환 반등 구간이라고 좀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장이 가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딴 애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낙폭과대주들이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 이슈 요런 게 제공이 되면은 나오는 명분이 것 같아요. 생기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무슨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라든지 대책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정말 차트를 열어보면 저 바닥에 있어서 정말 손이 안 가는 그런 차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그 이슈에 좀 빠르게 부합을 하면서 그냥 기술적 순환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는 좀 되게 작은 호재도 반응이 되게 크게 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건설주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것도 낙폭과대로 한번 볼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냐 건설주 아니다 이랬었는데 그것도 또 이제 순식간에 좀 이슈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 빈살만 얘기 나오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뭔가 시장이 바닥을 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는 작은 호재에서도 좀 뭔가 좀 포인트를 발견해서 좀 그걸 빌미로 해서 좀 올리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뭐 가전 때문에 완전히 정말 묵사발이 됐었다고 할 정도로 저도 LG전자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가전 쪽은 별 볼 일 없지만 사실 이제 전장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봐주면서 종목들이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 보인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느낄 때 그때 이제 한번 가기도 하는 낙폭 과대주. 그거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었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주들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었군요. 뭐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개별주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고교 학점제 뭐 지난번에 한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약간 초등학교 이제 좀 빨리 들어가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점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개편을 할 것 같은 좀 의지를 다시 또 내비치니까 또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랐고요. 좀 비슷한 개념에서 또 이제 재택근무 또 이제 주 5일 중에서 4일은 출근하고 하루 정도는 뭐 재택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뭐 방안 이런 뉴스. 뉴스만 나오면 요새는 다 그냥 막 튀어 오르는데요. 이쪽도 정말로 그냥 바닥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섹터들이었었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 얘기인데. 네네. 현대모비스가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혹시? 예. 오늘 현대모비스가 이제 사업부를 갖다가 이제 분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품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랑 뭐 이제 뭐 AS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떼어내는 부분이랑 또 새롭게 또 신사업을 갖다가 뭐 한 2가지 정도로 해서 신규 사업부를 이제 뭐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뭐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뭐 확정된 바라는 없다라고 이제 아까 공정공시가 나온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간 과거에 지난번에 이제 LG화학 이슈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기업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DB하이텍도 한번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도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오늘 좀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네. 뭐 그렇게 기업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뭐 아직 핵심 사업부가 있어서 그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떼어내서 IPO를 할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기존에 이제 뭐 이제 몇 조의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있으니 굳이 그렇게 IPO를 시킬 정도의 뭐 자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뭐 보니까 오늘 다른 증권사 몇 군데에서 애널리스트들 멘트가 아까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좀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까 장중에 좀 나왔었습니다. 네, 저야 뭐 이 전체적인 사업 구조나 뭐 지배 구조 같은 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2018년에도 한번 그 현대모비스를 투자하고 핵심 부품 사업부 그리고 AS 모듈 사업부 이렇게 이제 아마 분할하고 뭐 지배회사로 하나를 삼고 뭐 하나를 뭐 글로비스랑 합병하는 이런 이제 지배 구조 개편 추진했다가 헤지펀드 같은 데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좌초가 됐었었는데 네, 네. 결국 그들이 이제 반대한 이유가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당연히 같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분할과 합병 혹은 뭐 분할해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반 주주들에게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이제 오늘 시장이 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아까 뭐 저도 이제 뭐 깊게는 이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써준 의견들을 보면은 네. 이게 뭐 지배구조 이슈랑 좀 맞물린 이슈가 일단 또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분할을 해서 뭔가 현대모비스가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라는 뉘앙스 그래서 너무 좀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는 식의 이제 뉘앙스의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좀 몇 군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도 이 정도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주들이 뭔가 이제 다른 기업들처럼 이게 IPO 이슈까지 번지는 상황으로 네. 우려할 상황은 뭐 아니다라는 아닌 것 그런 같다? 리포트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읽어보긴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본다라면은 이렇게 모듈 사업부랑 이제 부품 사업부 이제 이런 물적 분할 이슈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회사 측에서는 뭐 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루머성이라기보다는 뭐 기사화가 먼저 되긴 했습니다만은 회사 측에서 이제 강한 이제 액션이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온 상태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네네네. 같고요. 이거 이슈가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번지는 상황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것이다라는 좀 멘트들이 나왔으니까 좀 주가가 빠져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이제 좀 이따가 좀 뭐 내일도 다시 또 리포트 같은 거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왜냐하면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회사의 매니지먼트만 알 수 있는 거고 이사의 결의 사안이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얘기가 이제 장중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저는 좀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이슈들이 밖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회사에서 아예 모든 의사결정을 한 뒤에 공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어디 사업부에 무슨 인사 발령이 나는도 안 나는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게 실제 팩트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분할은 하긴 할 것 같은데 분할의 방법이 인적인지 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근데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럼 인적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네. 왜냐하면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주말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물적 분할 가능성이 좀 일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가 5% 빠졌는데 근데 실제로 근데 현대모비스가 물적 분할을 하면서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우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련된 어떤 지배구조 방법 이런 어떤 사업 분할의 방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비스가 지금 오늘 5% 빠졌지만 모비스의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데 지금 모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평가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바닥에서 사지 않았으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모비스가 그런 좋아지는 그림은 딱 하나거든요. 그 결국에는 예전에 모비스가 2010년도 ROE가 20%가 넘었어요. 거의 한 25%가 넘었던 기억이 있고 현대 기아보다 밸류에이션도 높았습니다. 그때 현대 기아가 한 PER 만약에 한 7배라 그러면 모비스가 혼자 10배였어요. 그만큼 모비스의 핵심 사업부 특히 AS의 어떤 견조함 네. 그다음에 모듈에서도 돈을 좀 벌었고요. 근데 지금 모비스는 모듈에서 적자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현대 모비스가 현대 기아차한테 희생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투자자의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고 2분기 실적을 보면 가장 안 좋아요 모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한 이유는 밸류에이션의 영역에서 더 빠질 게 없다. 네. PBR 0.5배에서. 그 논리로 지금 모비스를 좀 더 샀던 거고 최근에 반등을 했던 건데 지금 지배구조 이슈가 만약에 물적 분할을 가거나 아무튼 불확실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주가의 조정이었는데 네. 분할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시장에서 조금 잘못
엿보는 것 같고 펀더멘탈에 좀 집중해야 된다. 결국에는 네. 모듈이 얼마나 빨리 도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모듈이 빨리 돌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모듈이 BP 흑자가 좀 나와준다고 하면 모비스 주가가 더 빠질 룸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그 아픈 추억은 뭐가 있냐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LG화학이 그때 물적 분할할 때도 그때 다수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물적 분할 설령 하더라도 뭐 LG 에너지솔루션의 주식 중에 이만큼을 이제 LG화학이 들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격 올라가면 어쨌든 뭐 이 현재 가격이 별로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예상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100만 원, 막 90몇만 원 이럴 때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막 제 기억이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막 70, 60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씀을 믿고 가기는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걸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시장에서 전면으로 한 게 처음이었어요. LG화학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준다고 생각했고 네. LG화학의 어떤 자회사로서 물론 더블 카운팅의 이슈가 있죠. 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시장에서. 근데 생각보다 물적 분할의 이슈가 굉장히 커진 거고 생각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장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지면서 물적 분할이라는 게 정말 기업 가치를 많이 훼손하는 이슈고 물론 당연히 훼손하는 이슈지만 그게 크게 와닿는 게 LG화학의 이슈였고 네. 그 뒤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제가 그때도 몇 번 이제 미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물적 분할 자체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한테 수를 할 수 있거든요, 고소를. 네. 근데 한국은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사실 굉장히 쉽게는 아니겠지만 고민하고 하겠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방향과 다르게 물적 분할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꾸준히 이거는 계속 리퀘스트하고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물적 분할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지배구조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하여튼 뭐 채팅창에 워낙 그 현대모비스 관련된 뭐 질문들, 의견들이 많으셔서 먼저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어떻게 역시 그 주택공급 관련 대책이 오늘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최근에 좀 그런 쪽들이 좀 많이 강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은 또 오히려 좀 대책 나왔는데 조금 잠잠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나오기 전에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뉴스 나오고 조금 이제 잠잠해졌는데 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제 뭐 연말에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좀 기사가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주택 공급을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늘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좀 내용이 나왔었고요. 뭐 250만 원 뭐 플러스 알파 얘기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민영 주도로 하는 부분들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리모델링 쪽에 있어서 이제 요새 층간 소음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뭐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뭐 크게 반응은 좀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차후에 뭐 조금씩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주라는 게 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워낙 좀 강하고 뭐 부동산 경기도 좀 침체를 겪다 보니까 네. 뭐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것도 역시 건설주들도 워낙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었고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으로 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섹터였었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강관업체들 이제 피팅 업체들이잖아요. 그런 강관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가가 강했었는데 오늘도 좀 상당히 장 초반에 강했었습니다. 이쪽이 좀 강한 이슈는 그런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공급되던 이런 가스관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전쟁 이슈로 힘들어지니까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쪽들을 뭐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 이제 조선주들이 뭐 이제 워낙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LNG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운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건설 이슈보다는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이슈만 본다라면 최근의 흐름은 이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지금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에 뭔가 곁다리가 얹어질 수 있는 섹터주들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보시면 이제 뭐 전력성 관련주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력성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좀 강했었고 이제 피팅 업체나 뭐 강간 업체는 이제 가스관 뭐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에너지, 그다음 또 이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이게 공급해야 되니까 그 전력선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뭐 ESS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의 부족 시장,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올겨울이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면은 더욱 이제 힘들 것을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각국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중소형 건설사들, 뭐 토목 관련들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 피팅 업체들도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쪽 섹터주들은 단기에 살짝 좀 피크 느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주가가 워낙 바닥이었었던 상태에서 뉴스 네. 이슈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조금 약간 뭐랄까 오늘 좀 고점에 나온 철강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좀 챙겨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네.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한 번 더 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 뭐 사실 이 건설주나 뭐 건설 기계주나 건자재주나 이것들도 지금 최근에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낙폭과대 이슈랑 뭐 조그마한 정책 이슈, 뭐 해외발 뭐 긍정적인 그 빈살만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주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정책 관련해서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오케이 이해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실한 뭔가가 투입되거나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건설주가 좀 오랜만에 조정 받았는데, 그러니까 건설주가 오른 이유는 네옴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네옴이 이렇게 사우디. 핫 이슈가 된 이유는 네, 네옴시티가 핫 이슈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가가 좋았고 사우디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전한데, 근데 최근에 두 가지인 거죠.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건설주가. 네, 뭐 종목마다 다르지만, 근데 약간은 차익 실현 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터진 겁니다. 오늘 일단은 유가가 안 좋았고 그쵸. 지난 주말에 쳤을 때, 두 번째는 세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주택 관련해서 270만 호 그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그냥 내용이 또 별게 없어요. 그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준 그 정도고, 사실은 기대했던 부분은 또 있습니다. 추가로 제초하는 관련이나 안전진단 규제 관련 얘기가 맞아. 나왔으면 오늘 건설주도 주가 안 빠졌을 텐데, 그런 내용은 아직은 좀 멀고, 그다음에 270만 호라는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분양이 아니고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정부에 기대했던 건 일단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건설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수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으로 이슈를 전환한 거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런 부분에 시간은 꽤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보다 지금 부동산 상황이 썩 이제 나이스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건설주들의 실적에는 분양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분양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률이 중요한데, 최근에 약간씩 분양이 이렇게 썩 쉽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건설사 통해서 듣습니다. 네. 근데 또 분양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건설주 주가를 팔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됐는데도 입주를 안 했을 때 그 수치가 올라갈 때는 건설주 진짜 파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팔아도 늦진 않아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겠죠. 그때 되면. 근데 아직은 그런 흐름은 아닌데, 네. 아직은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고 11월 달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 더 뭐 가시적인 수주 플로우들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일부 건설사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옴시티 수주 발표가 한 11월쯤에 이제 수주가 아니고 그때 네. 이제 미팅을 협의하러, 하죠. 그쵸. 미팅을 네. 하는데 네. 이미 물산이랑 현대건설은 일부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네옴시티가 큰 프로젝트고, 네.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지만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요, 10조짜리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조 정도가 꾸준히 10년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설사들의 실적을 예측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언제나 옛날에 맨날 부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실들이 정말 이 OPM이 플러스 나고 GP 마진이 좋아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국내만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죠. 네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이 그렇죠. 알파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주들 주가가 나쁘진 않죠.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아침에 방송 저희가 참 아침 라이브 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철강 섹터, 철강주들이 막 한 5, 6%씩 막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 이건 반납한 모양이군요. 네, 좀 고점에서는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형 철강사는 아니고요. 거의 다 그 스틸, 관광업체들 뭐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장 초반에 좀 네. 강하게 올랐다가 좀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뭐 낙폭이 뭐
뭐 상승폭만 좀 줄어든 모습이죠. 강관이 이제 휴스트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못 나왔지만 목요일 날 수적 발표했더라고요. 매우 좋은 실적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휴스트리 주가가 쌌죠. 뭐 좋았는데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오면은 팩트 시트를 잘 봐야 돼요. 팩트 시트나 어떤 내용을 회사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근데 휴스틸의 내용을 보면요 하반부 정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반기는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가격 전가가 지금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관회사가 좋았던 이유는 가격 전가를 엄청 한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그대로 네. 쭉쭉 맞아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난리가 난 거죠. 뭐 세아제강도 그렇고 휴스틸도 그렇고. 근데 하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럼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아제강 같은 네, 경우는 맞아요. 실적이 살짝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엄청 급락을 해버리는 12% 넘게 빠지면서. 그런 상황이 세아제강이 네네. 아 그래요. 하긴 최근에 엄청 오르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중소형 철강사 중에서 세아제강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조선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좀 뭐 후판 가격도 좀 내려간다. 뭐 이런 이슈들도 또 포함되면서 최근에 좀 수주도 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강세 보인 또 거꾸로 뭐 이런 이슈들도 좀 같이 반대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좀 볼까요? 오늘 좀 약간 화학주들 화학주. 약간 중소형 화학주들 좀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슈가 그 있었나요? 이슈가 뭐 독일 라인강 수위가 너무 내려갔는데 계속 가뭄 상태라고 아침부터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라인강 수위가 뭐 높은 데가 제가 이게 맞나요? 38m가 맞나요? 38cm가 맞나요? 33 높은 데가 네, 38cm는 아니겠죠 설마.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낮아 38m 정도면 배가 못 다니나요? 38m면 되게 잘 다닐 거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33cm, 38cm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제가 기사를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울 수준이잖아요. 다 메말라서. 네. 그래서 이제 배들이 이제 못 다니다 보니까 물류가 안 되니까 화학회사들이 계속 이제 가동률을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40cm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게 네, 이제 맞죠. 예, 네, 그 그래서 최소- 지금 그래서 38, 33cm니까 이게 강이 아니라 거의 개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뭐 바스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제대로 못 만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내 화학업체들이 수혜다 이러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송원산업이 이제 바스프가 1위면 송원산업이 뭐 2위다 보니까 뭐 많이 오르고 또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도 뭐 수혜다 그러면서 오르고 OCI도 뭐 수혜다 이러면서 오르고 뭐 휴캠스도 수혜다 그러면서 오르고 그 화학 관련해서는 좀 그런 작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요. 뭐 순수 화학 업체들은 오늘은 뭐 그렇게 오르지 않고 순수 화학 업체들은 그냥 좀 쉬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쪽도 그냥 뉴스 플레이,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화학은 제가 이제 보면 그 공급망 이슈가 터졌을 때요. 이제 어떤 회사가 크래커가 문을 닫거나 화재가 나거나 화재도 일시적인 화재가 아니라 한 달 이상 셧다운되거나 예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같이 2010년 11년도 초에 매우 안타까운 이슈지만 그때는 일본의 NCC 회사들 납사 크래커들이 완전히 6개월 이상 다 문을 닫았습니다.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로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폭등해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할 만한 요인은 진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죠? 배가 안 다녀. 이거는 절대 폭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물론 단타 자체에서 하루에 잘 먹고 나오면 되지만 가격 스프레드를 움직일 정도로 되려면 네. 아예 설비가 셧다운 돼야 돼요. 설비 자체가. 그럼 만약에 설비가 셧다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이게 중장기로 가는 건지 중장기로 간다고 하면 네. 스프레드가 개선될 거고 그러면 이익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한번 설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크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바스프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한 60%까지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운송을 못 하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라인강 수위가 너무 낮아진 상태인데 또 당분간 기상 예보를 보니까 또 당분간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치 보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반응도가 좀 많이. 바스프가 만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바스프 하면 또 휴캠스, 막 송험산업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연관되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그런 쪽으로 좀 매매가 있었나 봐요. 네. 자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그 소비 섹터 쪽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제가 요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주 중에서 뭔가 그런 쇼크버성 느낌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주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게임주들하고
이제 화장품 섹터 요 두 가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직 좀 뭔가 기대치에 미칠 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당연히 미스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 속에서 일단 좀 쇼커버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모레 퍼시픽도 들어오고 있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뭐 한국콜마도 예상치를 더 넘는 뭐 실적들 나오면서 일부 이제 OEM 할 수 있는 업체들이랑 뭐 주력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조금 쇼커버성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작은 뉴스만 나오면은 TO를 준비가 되어 있는 섹터,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어서 좀 한번 화장품 섹터주들도 워낙 바닥이라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실 만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이제 게임주들인데 네. 아시다시피 뭐 코인들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좀 게임 쪽들인데 이쪽들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미스가 나긴 하지만 그 미스가 난 것들을 저점에서 치고 받으면서 올라오거든요. 지난주에 펄어비스도 실적 안 좋게 나왔지만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오늘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크래프톤도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주도 이제 실적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강하게 나왔고, 컴투스가 오늘 또 서머너 주어 그거 나오면서 신작 나오면서 또 네, 주가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게임 이름이요? 아니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도 내놓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NFT? 컴투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보통은 원래 게임이 나오면 빠지잖아요. 네. 이제 안 빠지고 게임이 나오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주력 게임들이 약간 노후화되면서 실적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된다 이러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 초반에 빠졌던 것보다는 많이 만회를 하고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뭐랄까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던 것들이 이제 쭉 빠지면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좀 신작 모멘텀들이 연말 뭐 내년 초로 이어지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조금씩 강화되고 좋아지고 있어서 이쪽도 일정 부분 그런 쇼커버 매수,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대형 게임사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씩 들어오는 부분들을 아마 수급에서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좀 버린 카드 같았던 섹터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오듯이 게임 섹터주들도 사실은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성장주로서 이제 금리 인상에 반해가지고서 많이 빠졌지만 지금 시장이 보는 것들은 최근에 뭐 중국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뉴욕주 이제 제조업 지수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제 미국도 오늘 뭐 중국이 저희 쉬는 동안 금리 인하도 했잖아요. 그렇다시피 미국도 금리 인상 스탠스를 조금 더 보폭을 좀 좁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성장주 섹터 안에서 뭔가 좀 많이 빠지고 나름대로 이제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제 내년에도 신작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 이런 쪽들에서는 좀 쇼커버링이 조금씩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이제 게임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서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제가 주말에 들었는데 명동에 그래도 중국인들이 많다는데요. 요즘에? 저 안 가봤는데 네. 상대적으로 많대요, 생각보다. 자, 명동 특파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좀 진짜죠. 확인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에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저도 사람들이 뭐 거기 뭐 다 임대에 뭐 이렇게 붙어 있고 뭐 다 가게 빼고 뭐 아무도 안 간다고 이렇게 황폐화됐다라는 식으로 막 기사 많이 나왔었는데 주말에 명동 다녀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뭐 조금의 시그널이 될 수 이제 있을까 싶네요. 옛날에 2010년 중반에는 아시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따이공이든 어떤 중국의 개별 관광객들이 이제 인바운더들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의 어떤 화장품이든 내수를 촉발시켰지만 제가 볼 때는 팬데믹 이후에는 중국인들 영향이 매우 떨어질 것 같아요. 영향이 매우 낮아져. 왜냐하면 중국의 면세점 자체도 너무 활성화돼 있고 그 중국 정부도 굳이 이제 뭐 안에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이랬습니다. 어떤 운용사는 면세점 가서 중국인들 일일이 다 셉니다. 그 따깍따깍 해가지고 세는 거 있잖아요. 놀이공원에서 그 세는 걸로 매일 그 몇 명 대기하고 있는지 아침에 10시까지 몇 명 들어온지 봐서 그날 하루에 그 듀티프리 면세점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매출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30을 곱해가지고 월별 매출을 예상한 다음에 그걸 밸류에이션하고 그런 운영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워킹했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딱딱 맞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쵸.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 화장품이 이제는 중국인 때문에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대신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의 역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가 가더라도 뭐 씻고 바르고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밸류를 줄 만큼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사실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호텔신라나 뭐 카지노,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파라다이스 이런 쪽들도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오늘 항공주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좀 너무 싸져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도 한 번씩 계속 좀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사실 뭐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유가도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실적 좋아지는 거에 대한 대비 내지는 또 기대감 이런 거에 그래서 반해서 좀 못 오늘 알는 항공주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트리거는 오늘 진에어가 이제 트리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에어가 많이 7월달 올랐죠. 7월달 네. 월별로 BP를 넘어섰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진에어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1조가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과연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어닝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7월달 흑자 전환, 3분기 흑자를 낼 수 있는 항공사가, 특히 LCC가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쫙 퍼졌고, 거기다 이제 유가까지 빠지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한항공 기준으로 유류 1년에 쓰는 제트유가 보통 한 4조가 넘습니다. 아마 올해 유가 기준으로는 한 5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기름값이? 수준이에요. 네네네. 제트유가 특히 이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렌트유보다 더 비싸거든요. 제트유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보다 더 비싸다. 더 비쌉니다. 기존 우리가 하는 유가보다, 소위 말하는 가솔린과 디젤보다 좀 더 비쌉니다. 제트유가. 가솔린이랑 예, 디젤보다 비싸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내는 것보다 더 비싸요. 왜냐하면 정유사가 더 만들기 어려워요, 제트유가.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아무튼 내려왔잖아요. 음. 80불대가 내려왔고, 그러면서 오늘 항공주가 좀 오른 것 같고, 네. 게임주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우리 박 부장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게임주만큼 개별 종목의 플레이로 움직이는 데 없어요. 섹터의 분위기보다는 개별 종목 단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진짜 드문 섹터가 게임주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시차가 있지만,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두 번째는 실제 신작이 나왔을 때 순위.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이제 보는데, 네. 그럼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그 서머너 주어가 네. iOS 기준으로 탑 10 안에 들어갔고, 그거 좀 주가가 좀 반응을 보인 것 같고, 크래프톤이랑 네오이즈는 다 달라요. 크래프톤은 실적이 세이프했고 다행히 약간의 쇼크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세이프했고, 그다음에 네오이즈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신작 기대감이 있고, 크래프톤도 똑같아요. 연말에 칼리스토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게임스컴이라고 오랜만에 게임 박람회를 합니다. 맞아요. 팬데믹 이후에 독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이나 네오이즈가 아마 나올 거고요. 신작을 들고. 근데 이제 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NC는 지금 신작을 빨리 내야 되는데 신작이 다 밀렸습니다. TL이라고 콘솔 게임이 있는데요. 또 연계했죠. 올해 연말에 나오기를 기대했고 추정치의 4분기 다 반영이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내년에 낸다고 하니까 일단 올해 실적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실망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펄어비스는 좀 올랐네요. 펄어비스랑 위메이드는 네. 이제 약간 이제 P2E 관련,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은 가상화폐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네, 네. 얘네들이 자생적으로 둘의 주가는 끌어오르긴 어렵습니다. 펄어비스도 신작이 다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위메이드는 자생적으로 게임 매출은 올라오기는 어려운 구조. 결국에는 뭐 이더리움 시세랑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보니까 진에어가 거의 한 8% 넘게. 네. 요새는 주가가요 바닥에 있는 게 한 번 오르면 그날은 아침부터 오르게해서 무조건 오후까지 9에서 10%는 올라와요. 그게 룰이 돼버렸어요. 무조건.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 이거 물렸던 건데 한 5% 올라왔네 하고서 팔면은 그 다음에 5% 더 가요. 그래서 이게 쇼커버도 계속 들어오면서 수급이 몰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약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첫날에 10%까지는 올라온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이 정말로 다 바닥에서 뭔가 좀 뉴스가 나와서 이슈가 나와서 뭔가 기술적인 순환매랑 다 겹쳐지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주도주의 주도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하고 낙폭과대주들의 뉴스에 따른 기술적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하고 다 겹쳐 있어서 약간 좀 뭐 바벨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2550선에 오늘 살짝 좀 막혔잖아요. 근데 뭐
뭐 2,600선까지 다들 뭐 보시기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2,600을 가고 뭐 2,550에서 멈추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수보다 더 오버되어 있는 종목들한테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 네. 종목별로 이제 순환적으로 또 매도 대응도 또 거꾸로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의 깊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다 이제 바닥에서 잠자던 종목들도 한 번씩 다 깨워줬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줄 것들은 다 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제 안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섹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한 번씩 더 돌아가는지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뭐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지 밀리지 않는지 시장의 수급이 그쪽에서 빠져나가지 않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8월 달에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또 직접 뭐 선릉 지점에 아마 계시니까 네네. 실제로 뭐 전화가 오거나 혹은 뭐 찾아오시는 그 투자자분들 네네. 그분들의 뭐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지금 어떤 포지션 같은 거를 또 네. 읽기 편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 요새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제 고객들, 뭐 온라인 고객들 물어보시는 고객들은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네.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예전에는 올라가면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파셨는데 지금은 올라오면 불안하니까 일단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저점보다 이거- 조금만 올라와도 네. 이 팔고자 하는 부분이 마음들이 되게 질문이 많고 네. 또 오늘 좀 저랑 친한 분인데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좋은 것 같아. 이제 주식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다시 약간 좀 늦은 것 같잖아요.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면은 네. 약간 조금 종목들이 좀 힘들어진 케이스들이 좀 많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순환매 장세고 지수보다 언더한 것들은 이제 지수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려주는 구간 또 약간 좀 지수보다 오버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약간 지수 쪽으로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하기 때문에 좀 섹터를 좀 잘 선택하셔서 순환매를 빨리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잘 맞춰서 아직 안 오른 쪽에서 이거 한번 올라가겠지 뭐 미리 뭐 선대응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둔 종목이 살짝 조정받았을 때 그 종목이 과연 정말로 주도주 섹터인지 아니면 잠깐 반등하다 말 섹터인지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질 테마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반등해서 나에게 팔 기회를 준 테마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 잘 구분을 하셔서 네.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믿음은 거의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지금 2분기까지는 좋지만 3, 4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뭐 약간 시장에서 호재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인플레는 살짝 꺾인 것 같은 느낌인데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퍼포먼스는 2분기보다 살짝 좋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좀 안 좋게 기업들을 보는 성향 속에서 네.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으니 연준의 스탠스가 또 보폭이 빨라지지는 않겠나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혼재하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더 유지되거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기업들은 실적이 별로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좀 혼돈인 상태죠 지금은 약간 네네네. 눈치 장세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유한타증권의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부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